네, 수요일 이 시간에 새롭게 마련한 코너입니다. JTBC의 모 드라마가 부부의 세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면 이 시간에는 정치판의 세계를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할 두 분 차례로 소개를 해드리죠. 먼저 정의당 대표를 지내셨던 이정미 전 의원. 네, 전자 붙인 지 이제 며칠 됐습니다. 며칠. 죄송하네요. 왠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정미 의원과 함께 우리를 리얼 정치 세계로 역시 안내해 줄 또 다른 분입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원내대표를 하셨던 미래통합당 오신환 전 의원. 예,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저도 전 의원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이 같이 방송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네, 방송을 무한도전에 네. 같이 국민의원으로 출연해가지고 무한도전에 네, 나오셨네요. 무한도전에 당시에 5명의 의원이 출연했었는데 네. 4명 떨어지고 혼자 이제 박주민 의원 혼자 살아남아서 21대 그렇습니까? 지키고 있을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지금 네. 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 중이니까요. 여러분들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카메라 보이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두 분과 함께 매주 수요일에 정치판의 이슈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코너 이름을 정치의 세계라고 지었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이 부부의 세계가 네. 파국을 맞고 나서야 네. 자기 자리로 다 돌아갔잖아요. 근데 그랬죠. 이제 부부는 한 가정만 책임지면 되지만 음. 정치인들은 한 나라를 책임져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파국 없이 네, 파국 자기 없이. 자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신환 의원님은 어떠세요? 정치의 세계? 예, 일단 지금 국회나 정치의 적나라한 그 실상들에 대해서 네. 이제 현역 의원이 아닌 또 전 의원으로서 조금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유로운 측면은 분명히 있죠. 네. 지난번 저희들이 연결했던 박지원 전 의원 스스로를 낙방거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총선 이후에 두 분은? 저는 이렇게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분들 좀 많이 만났고요. 네. 예, 또 마무리하는 과정 있어서 이제 29일까지는 또 20대 국회가 진행 중에 있어서 네네. 예,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곰곰이 좀 성찰하면서 또 정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선거 직후에 너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많이 와가지고 매일같이 위로주를 사신다고 해서 거의 술독에 빠져 살아. 매일매일.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한번 짚어볼 텐데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슈를 한번 짚어보죠. 금태섭 전 의원에게 민주당이 경고를 했습니다. 징계를 한 건데 한마디로 이제 당론에 위배되게 투표행위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당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헌법과 국회법에는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고 네. 그의 양심에 따라서 이제 투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또 정당은 정당대로 굉장히 중요한 자신의 가치, 정책에 반하는 어떤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정의당의 한 의원이 굉장히 반환경적인 어떤 입법에 네. 찬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당으로서는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그렇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네. 근데 사실 금태섭 의원 사건을 좀 보면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너무 그 소속 의원에게 포용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포용력. 이미 금태섭 의원은 지난 공천 과정에서 그런 어떤 표결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한번 받은 겁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공천이 탈락이 되었고 또 스스로가 굉장히 아픈 시간을 겪고 있는데 그렇죠. 그 문제를 다시 네. 끌고 들어와서 징계까지 한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태섭 의원은 너무 민주당 안에서 너무 따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2번 죽일 이유까지 네. 있었는가 이런 생각은 제가 들었습니다. 총선 전에 메시지 차원에서 할 수는 있었겠으나 총선 후에 굳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당이 너무 포용력이 없는 것이다. 네, 이렇게 출마 보이시는. 기회까지도 갖지 못했다라는 거는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굉장히 치명적인 치명적이죠. 상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다시 그 문제까지를 또 징계를 한다는 거는 이게 오늘 모신 분들이 이제 대표도 지내셨고 원내대표도 지내셨기 때문에 이게 당론과 배치될 때 개별 의원들이 골치 아픈 경우가 분명히 계셨을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오신환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가 당론과 배치돼서 원내대표가 된 케이스라 제가 또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사실은 저는 이 금태섭 의원 요 징계하는 요 과정들을 보고 좀 황당하고 좀 잔인하다 이런 생각을 잔인하다.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마지막 날 임기 마지막 날 그거 통보하고 그리고 아까 이정미 의원님 말씀처럼 이미 선거 과정에서 그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한 출마를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또 다시 그것을 징계까지 하면서 이 문제를 다시 들고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요. 네. 특히 금태섭 의원이 4년 동안 저랑 법사위에서 같이 의정 활동했거든요. 네네.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네. 검찰 조직에 대한 검찰 개혁의 의지도 굉장히 강한데 그렇죠. 네. 그것을 그 구체적인 내용 속에서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 네. 그리고 금태섭 의원이 말하는 수사 기소의 분리 공수처에 있어서 공수처를 만들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네. 제가 했던 주장과 거의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민주당이 역시나 과거의 패권적 사고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예.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검찰 개혁 외치다가 검찰에서 나오신 분인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긴 했어요. 이 하태경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 징계한 것에 대해서 윤미향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은 금태섭 꼴 된다는 협박이다. 이렇게 일갈을 했는데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 있죠. 네, 제가 봐서는 뭐 경고성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지금 당장 윤미향 의원에 대한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뭐 이 당에서 주장하는 지도부가 얘기하는 것에 따르지 않으면 또 다른 말 하면 지금과 같이 경고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이 너무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져서 가고 있다. 이것은 결국에는 180석 가까운 이번 총선에서의 오만함이 또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네. 뭐 오늘 진중권 전 교수 뭐 말을 인용하자면 이제 망해가는 길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표현들을 했던데 네. 저는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SNS에 사실은 어저께 있자마자 저는 네. 금태섭 의원을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네. 굉장히 좋게 본 의원입니다. 민주당 그렇군요. 의원이지만 네, 그래서 네. 그것을 제가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좀 2019... 아쉬움이 큽니다. 예. 지금 2019번님이 문자 주셨는데 황주 시인 시 언급했다고. 네, 황지우 네, 시인이 SNS에. 사실은 저희 대학교 은사 교수님이시고요. 그러시군요. 예, 네. 제가 그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그 연호 무대에서 작품을 제가 예전에 한때 연극을 할 때 네, 그러시죠. 네. 그래서 그것을 인용을 언급했었습니다. 예. 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지금 국회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임시회 소집을 두고 지금 줄다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에 나와 있는 대로 5일 개원해야 된다. 통합당은 아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의당도 임시회 소집 요구를 같이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국회법상에 6월 5일 첫 회의를 열어야 되고 또 3일 안에 상임위원회를 다 구성을 해야 되는 게 절차가 다 마련이 되어 네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대 국회에서도 너무 답답했던 것은 뭐냐면 그 절차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교섭단체 간의 합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거는 합의라는 것이 어떤 법률상으로 강제되어져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이 네. 이제 관행이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한 정당만 뭔가 그 합의에 동참하지 않게 된다면 교섭단체가 네. 국회가 올 스톱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돼 왔어요. 그래서 네네. 20대 국회가 18번의 보이콧으로 인해서 일 안 하는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21대 국회는 사실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다뤄야 할 사명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네. 국민들이 그 바이러스 때문에도 위협을 받지만 경제적인 어떤 타격도 굉장히 크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일단은 국회를 열어놓고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 문제도 제가 볼 때 민주당이 18석 다 가져가겠다. 이거는 저는 100% 협상 전략이라고 보는데 네네. 저는 미래통합당이 이런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평가를 어떻게 받아 안을 건가. 그리고 그중에서도 사실은 20대 국회 법사위원장을 미래통합당이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정말 수많은 중요한 법안들이 법사위에 다 가로막히거나 네네. 그래서 그 본회의에 그것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전부 폐기 처분되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법사위를 정상화하려면 일단 20대 국회의 미래통합당의 법사위 운영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그런 비판들이 있었다면 이번 판에는 네네. 법사위원장을 좀 내려놓겠다. 네. 이렇게 하면 저는 나머지 원구성과 관련된 그 협상은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이미 그 뭐 옛말에 넘어진 자 그 땅을 딛고 다시 일어서라고 했는데 네네. 그 땅이 아니라 원래 교섭단체 어떤 관행이라고 하는 또 그 고집을 가지고 국회 운영을 이렇게 파행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이 정말 앞에 계시지만 좀 정신을 알겠습니다. 차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법사위에 계셨던 분으로서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뭐 네. 개인적으로 저 이정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좀 생산적이고 일하는 국회로 변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네. 예,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서로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늘 이게 all or nothing으로 싸우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데 저는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큰 의석을 차지했잖아요. 네. 그럴수록 조금 더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조금 양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역사는 돌고 도는데 우리가 불과 2008년도 12년 전에 상황을 보면요. 당시 그 통합민주당이 81석을 네, 얻었습니다. 그랬었죠. 예, 네. 그때도 통합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아서 88일 동안 공전하다가 결국에는 원구성이 됐어요. 그때 네네. 6개의 상임위원장을 가져갔습니다. 네네. 그때 법사위원장 포함해서요. 그런 것이 불과 12년 전의 일입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것을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다 무슨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하시지만 정말 그런 욕심으로 어프로치를 한다면은 저는 국회가 정말로 제대로 된 국회로 운영이 되겠는가, 또다시 파행을 또 거듭하는 일 못하고 국민들의 손가락질 받는 국회가 될 텐데 네. 저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민주당이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간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막말로 지금 미래통합당이 저렇게 생떼 쓰는 듯이 만약에 원구성 협상을 안 하면 네.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네.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을 이제 민주당이 안고 가야 되는데 결국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조금 협상해서 네. 좀 서로 좀 나눠 갔든지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듣기로는 물밑에서는 11대 7 이런 이야기도 오고 갔던 걸로 제가 알고 네, 있습니다. 당초에 그 얘기가 있었죠. 예. 김성환 원내수석이. 그리고 네. 뭐 국회에 민주당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18석 다 상임위원장을 갖고 가겠다 이런 것들이 뭐 통용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네. 결국은 이제 이 법사위원회에 대한 평가 20대 이것을 좀 냉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법사위가 체계작구 심사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애초에 상임위에서 굉장히 어렵게 그 이견을 조정해서 올린 법안들을 손을 대해 왔던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도 네네. 빨리 그 법사위가 원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변화를 시도한다든가 네. 이런 노력들을 같이 해나가면서 원구성에 대한 그 합의를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예전에 그랬으니까 계속 그렇게 해야 돼. 이것만 가지고는 국민들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합리적인 배분 그 속에서 또 법사위원회가 그동안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끔 만들었던 것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미래통합당도 좀 안을 내놓고 민주당도 좀 더 폭넓게 수행해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법사위가 좀 이렇게 과대하게 이제 비판받는 측면이 있는데요. 제가 뭐 19, 20대 때 내내 법사위에 있었기 때문에 좀 네네. 이야기를 드리자면 네. 예를 들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쟁점이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고 법사위로 올려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그냥 법사위로 올려요. 특히 농해수위에서 농민들에 대한 문제들 그냥 어차피 그 해당 상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예산이 수반하고 네. 또 다른 어떤 그 뭐 산자위원회와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그냥 해당 상임위원회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냥 올려버리면 그것이 법사위에서 쟁점이 되는 거예요. 아니, 물론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제도 보완을 한다면 해당 상임위 단계에서 쟁점이 있는 부분들을 각 부처 간의 이견이나 네. 또 특히 이제 기재부의 예산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데 그런 것들을 전 단계에서 해결하고 올려보내는 제도를 만든다든지 이게 여야 간의 어떤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법사위에서 또 논쟁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굉장히 대다수의 많은 법안들이 해당 상임위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쪽으로 올려보내서 결국에는 다른 부처와 이견이 있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네. 이런 측면들도 굉장히 아니, 많다는 예를 것이죠. 들어서 제가 이제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들의 공정채용 문제 관련돼서 네. 이력서에 뭐 사진을 부착한다든가 뭐 가정 환경에 환경을 대해서. 기재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빼도록 하는 공정채용 절차법이라는 것을 다뤘어요. 굉장히 이견이 심각했고 정말 밤새 토론을 해서 결국은 여야 그리고 뭐 정의당까지 전부 네네. 이것을 이제 합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 부처까지도 그렇게 해서 타당성을 다 이제 입증을 받고 올라갔는데 법사위에서 1년 넘게 이 법안이 다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는 법사위 쪽으로 엄청난 기업들이 다시 로비를 해서 환노위에서 다뤘던 일을 재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상임위가 왜 그런 논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뭐 체계와 작구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네네. 법안 자체의 어떤 취지를 다 뜯어 고치는 이런 일들이 법사위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뭐 재심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네. 이런 수준에서의 어떤 그 법사위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드러났다. 이제 뭐 이정미 의원님 말씀하신 뭐 그런 측면들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예, 사실상 왜냐하면 또 다시 그것이 해당되는 양당의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또 다시 논의를 반복하죠. 쟁점화되는 네네. 부분들이 있긴 한데 왜냐하면 이전 상임위 단계에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를 아주 속속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 않은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을 혼재돼 조금 있다. 제도를 보완하면서 저는 법사위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억울하다. 너무 욕을 많이 먹어서 약간 알겠습니다. 시간이 후루룩 가네요. 지금 그 각 당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 정의당이요. 여러 가지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혁신위원회 지금 주 목적이 뭔가요? 네. 일단 가는 방향. 심상정 당대표께서 네. 이제 당대표직을 조기에 단축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네. 네네. 새로운 당 지도부를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단순히 뭐 인물 몇 사람 이렇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의당이 처해져 있는 위치 그리고 여러 가지 위기적인 어떤 상황들 네.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위원회이고요. 한마디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의당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네,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연 또다시 이제 이 선거제도 개혁이 위성정당 때문에 자신의 어떤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네. 선거가 됐고 양당 구도가 더 강화되는 그랬죠.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여전히 제3의 정당, 진보 정당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필요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야 그러면 그 정당을 앞으로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답이 나오겠죠. 모색이 될 네. 거라고 생각이 방향이. 듭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지금 특히나 이제 뭐 코로나의 역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근본적인 어떤 변화를 요구받고 있고 그 속에서 정의당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까지 기성정당들이 내놓지 못했던 네. 새로운 사회에 대한 담론들을 정의당이 어떻게 제시하고 또 진보정당으로서 한 발 더 앞서갈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네. 당의 어떤 지도 체제도 네. 어떻게 개편해 나갈지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통합당 같은 경우는 정말 우여곡절 끝에 김종인 비대위로 이제 출범을 했어요. 오늘 이해찬 대표도 만나고 상견례처럼 파격적인 혁신, 진취적인 정당 이렇게 모색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일단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국민들의 심판을 받은 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혁신하고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절박한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네. 서울 수도권에서 국민들의 민심을 완전히 잃게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외부에서 새로운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고요. 제가 어쨌든 그 동안에 지금 미래통합당이 갖고 있었던 네. 과거에 조금 수구적이고 과거스러운 보수의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뛰어넘어서 중도 확장적인 측면으로 저희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역할을 김종인 위원장께서 특히 메신저를 바꾸는 역할들을 좀 해주길 바라고 네. 그 1년여 정도 안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메시지와 함께 정책들과 함께
새로운 변화들이 모색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좀 준비하는 그래서 국민들로 봐서는 이게 대한정당으로서 과거에 회귀하지 않고 또 미래로 나아가는 정당으로 봐야 되는데 미래통합당이 당명에만 미래가 있지 미래스럽지 않다는 네, 네.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기대를 하고 기대를 있고요. 한다. 특히 네. 젊은 요번에 총선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젊은 후보자들을 냈거든요. 네네. 46명을 전국에서 냈는데 3040의 후보자들이 네. 그분들이 결국 수도권에서 많이 떨어졌는데 그분들의 목소리를 중용해서 네, 당이 네.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예전에 경제민주화를 한번 소위 히트를 치셨잖아요. 네. 이번에는 기본소득제를 조금 의제로 삼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의당은 일단 미래통합당에서 그 과거의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일단 현실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은 참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네네.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무언가 고민을 시작했다라는 거,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를 일단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네. 과연 이게 잘 될까? 잘 될까? 끝이 좋을까? 네. 실질적인 성과로 그 당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물음표를 아직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 얘기가 딱 나오자마자 당내 또 일각에서는 뭐 유사정의당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유사정. 이렇게 미래통합당이 어떤 상식적 수준으로까지 가는데 그 큰 걸림돌들을 어떻게 헤쳐갈지 이것은 끝을 보기 전까지는 확신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떻게 보세요? 기본소득제?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선 이후에 총선 평가를 진중권 전 교수를 3040의 출마자들 중심으로 된 소통 모임에서 1차적으로 했고요. 네네. 2차 토론회를 기본소득을 가지고 29일 날 저희가 했습니다. 네네. 예.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핀란드의 경우는 보수 정부에서 사실은 이것을 실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을 그냥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깊이 있게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네네. 준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 네. 이것이 완벽하게 기본소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하지만 그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변형된 우리의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그것이 복지적 접근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런 담론들에 대해서는 이제 보수 정당에서도 네. 충분히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7611번님 두 분 케미 은근 좋으신데요.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환영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코너 정치의 세계였고요. 미래통합당 오신환 전 의원 그리고 정의당의 이정미 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